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온캠퍼스 UK 노스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기하고 경험담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다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여기 학교를 가는 유클란이라는 학교에서 하는데 유클란보다는 다른 학교를 좀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을 오래 보니까 한 친구는 맨체스터, 이 친구는 작년에 했었던 친구긴 하는데 맨체스터 약대를 가고요. 한 친구는 뉴캐슬, 두 분은 아스톤, 그리고 한 분은 드몬포트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학교보다는 다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좀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옵션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읽다 보니까 다른 데가 좋을 것 같아. 좀 그쪽으로 가고 싶어. 왜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걸 파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면서 그걸 결정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 학생 킹스 칼리지, 맨체스터 이런 쪽에서도 오퍼를 받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여기 두 분 학생이 나와 있는데 두 분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된 천유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정유민이고 이제 저 파트 한 다음에 이제 후반 파트를 담당해 주실 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온캠퍼스 UK 노스가 어떤 과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나와 있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스킬 포 사이언스, 옥토 같은 것들이 어떤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지 발표를 할 거고요. 자기소개서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조언은 유민이 언니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국내 고등학교에서 이과로 졸업을 하고, 작년 2월에 졸업하고, IELTS 준비랑 과학 준비를 하다가 9월 달에 출국을 해서, 온캠퍼스 UK 노스 마치고, 또 올해 6월에 잠깐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대학교 약대 입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외국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일단은 이 파운데이션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IELTS 오버롤 7점이랑 유학원에서 제공하는 약대 화학 생물 세미나를 듣고 이제 온캠퍼스 UK 노스를 수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드몬포트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일단은 온캠퍼스 UK 노스를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기관은 영국 북부의 아주 작은 소도시인 프레스턴에 위치한 유클란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대학교에 위치한 파운데이션 기관이고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메디슨, 피지오테라피, 너싱, 파이낸스 등의 다양한 전공으로 진학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학년부터는 마스터 오브 파머시 전공은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학업 관련 상담은 이 부지 안에 있는 컬컴 빌딩에서 진행하고요. 저희 학년에서는 칼컴 빌딩, 브룩 빌딩, 그리고 메디아 팩토리 등을 강의에 사용을 했어요. 이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영국 교육 과정이랑 아주 비슷하고요. 시험은 포메티브와 서머티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메티브는 이 기관 안에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알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고, 서머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적을 어, 받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서메티브 성적으로 유카스를 이용해서 유클란 말고도 다른 5개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시간표를 보면은 한국 학교랑은 다르게 한 과목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때 수업 듣고 또 많이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처음으로 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 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은 영국 수능인 A레벨에서 A레벨 바이올로지를 다루고 있어요. 한국 과학으로 보면 한국 생명과학 1, 2를 다루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서머티브 시험은 exam A와 exam B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봐요. 저희 학년 전에는 서머티브 시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희 학년부터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term 1과 term 3에 각각 하나씩 보는 걸로 되었어요. 당연히 리시트기에는 이제 exam A와 B 둘 다 하나씩 있고요. 최종 성적 반영 비율은 exam A가 20%, exam B가 40%, 그리고 실험에 관해서 랩 리포트를 쓰는 게 40%가 들어가고요. 이제 term 1은 9월부터 12월인데요. term 1 때 formative,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거를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midterm, mock exam, 그리고 exam A 순으로 시험을 봐요. exam A는 거의 term 1의 끝에 보고요. term 1 때 본 시험들 중에서 그 exam A를 빼고 보면 다 그 formative라서 이제 이 기관 안에서 이 학생의 prediction grade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돼요. 그리고 term 2에는 이제 formative, 그리고 end of term test, 그리고 exam A recit을 보는데요. term 2에는 term 1에 미처 나가지 못한 진도들을 다 나가고 exam B 학기 말에는 이제 exam B를 준비를 해요. 특히 exam B에 아주 어려운 에세이 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숙제로 주셔요. 그리고 term 3에는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대부분의 수업이 리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exam B가 5월 초, exam B recit이 5월 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볼 수 있듯이 exam A는 이제 단원이 6개가 있고 exam B는 단원이 13개까지 있는데 이제 exam A는 20%고 exam B가 40%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exam A에는 cell division, 그리고 biological molecule, cell membranes, microscopes, enzyme 등 간단한 기본 지식들을 본다면 이제 exam B에서는 이 지식들이 모여서 이루는 기관계들, 그러니까 소화계, 뭐 순환계 같은 그런 방대한 범위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또한 exam B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에세이 퀘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두 분한테 네. 바이올로지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 혹시 그 한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레벨까지 했는데 뭐 바이올로지를 실제로 해보니까 뭐 어려웠다, 쉬웠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바이올로지는 진짜 exam A 파트만 공부를 하고 exam B 파트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더 외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바이올로지가 어렵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혹시 과외를 해야 된다든지 왜 이런 도움이 필요했었나요? 과외라기보다는 저는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답변도 잘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 답변을 모아서 정리하는 걸로 공부를 했습니다. 음, 음. 유민 씨는 어때요? 이게 바이올로지가 좀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유진이랑 다르게 영어로 과학을 거의 제대로 공부를 해보는 거라서 조금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이과였다 보니까 생물 1, 생물 2를 한국 과목을 다 배운 상태였어서 다 어느 정도 한글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는 되는데 이제 영어로 이거를 배우려니까 외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 음, 대신 처음에 복습하는 시간을 진짜 많이 오래 잡고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저는 과외보다는 음, 혼자 좀 많이 계속 읽어보고 반복해서 뭔가 소리 내서 읽어보고 약간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이제 바이올로지 공부법을 설명할 건데요. 이제 공부법은 대체로 그 그러니까 무들은 학교의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PPT라든가 아니면 이 온캠퍼스가 제공하는 뭐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AQA 레벨 교과서 PDF 파일이 올라와 있어서 이쪽에서 수업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exam B 때는 말했다시피 기관계들을 다루면서 범위가 엄청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정리하고 복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아주 가끔씩 PPT 파일 없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말하시고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와 PPT 파일을 좀 둘 다 많이 보고 한 파일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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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네, 말했다시피 에세이 문제는 선생님들이 참 추후에 내주시기 때문에 이거 숙제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서 정리하는 게 좀 아주 필요해요. 음. 네.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죠. 학교에서 배운 과목 그 수업 시간은 충분히 이수했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문제? 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포메티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 나간 부분이 이렇게 시험지에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진도는 거의 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케미스트리인데요. 케미스트리는 그 영국 수능 A-레벨 케미스트리를 다루고요. 한국의 범위로 생각한다면 화학 1, 1과 2, 여기에다가 유기화학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은 exam A 20%, exam B 40%, lab report 40%로 바이올로지와 똑같고요. 시험 일정도 바이올로지랑 똑같아요. 그리고 공부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들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 올려진 부클렛을 참고하고 또 케미스트리 선생님께서 리바이즐리와 피직스 앤 매스 튜터를 아주 잘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그 포매티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원벌 문제나 아니면 시험들을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밑에 보면 피직스의 마스 이것은 웹사이트인가요? 네. 리바이슬리랑 피직스 앤 매트 튜터 둘 다 웹사이트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이걸 A레벨 하는 학생들도 가장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참조로 이런 내용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경험상도 많은 사람들이 과외를 한다든지, 따로 그죠?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내고 수업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모르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학생들은 영어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특히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게 exam A와 exam B의 chemistry 시험 범위고요. exam A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4개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특히 번딩 쪽에서 제가 좀 많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제 에너지를 공부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한다기보단 좀 외워서 가는 편이 많았던 것 같고요. exam B의 경우에는 redox, energetic equilibrium, acid and bases, 그리고 organic chemistry가 나머지 단원들인데요. exam 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로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acid and bases에서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음. 그 유기화학에서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 네.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화학은 그냥 외우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지를 이해가 안 돼서 그냥 통째로 외우는 그런 파트였어요. 유민 씨는 어떠셨어요? 어디가 화학이에요? 저도 유기화학을, 화학 어려웠던 부분이요? 네. 저는,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유기화학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음, 이게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라서, 왜냐면 다른 내용들은 화학 1이나 화학 2에도 다 나왔던 내용인데, 유기화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고, 약간 이해를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아까 그 CGP, 그 AK A레벨 교과서, 케미스트리 교과서도 많이 읽었고, 혼자 이제 좀 이렇게 손으로 그려보기도 하면서 또 외우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희 학생 공부했던 걸 노트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학이라든지 생물은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로 그냥 교과서에 그대로보다도 자기가 이해하는 방향, 자기 이해하는 것을 노트를 해보는 게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이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렇게 동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죠, 충분히 이해할 범위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세 번째 과목 Skills for Science에 대해 말하자면 Skills for Science는 일단 대학에 가서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예를 들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랩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를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최종 성적 반영 비율은 프레젠테이션이 20%, 랩 리포트 1이 40%, 랩 리포트 2가 40%입니다. 텀 1 때는 그러니까 맨 처음 갔을 때는 중학교 수준의 아주 간단한 연산을 배우고 이에 대해서 포메티브 시험을 보는데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진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텀 1 말쯤에 11월에 파트너를 정해서 2명씩 전공 관련된 자유주제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발표는 간단하게 한 10장짜리 PPT를 만들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의 발표였습니다. 텀 2에서는 이제 formative lab report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이 lab report는 최종 성적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lab report 1 and 2를 위해서 하는 연습 형식의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텀 3에는 이제 리포트 1 and 2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그 문제 리스트들을 훑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답을 하면 되는 형식이어서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1 그리고 2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리포트가 아니라 한 개의 리포트를 플래닝이랑 애널리스트로 나눠서 1 and 2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주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리서미션도 둘 다 가능합니다. 음. 네, 이 때문에 특별히 어렵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이 파트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옥토는 On-Campus Test of English의 약자인데요. 이 온캠퍼스 기관에서 IELTS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그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ELTS와 동일한 네 과목,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을 보고요. 전반적으로 IELTS보다는 쉬운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listening이랑 reading 같은 경우에는 IELTS보다는 문제수가 적고 또 쉽고, 그리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듣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들려주기 때문에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200단어의 에세이 한 개로 IELTS 태스크 2하고 유형이 비슷해서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스피킹은 이제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주제가 미리 주어져서 연습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스피킹의 경우에는 파트너랑 같이 하는데 이제 그 파트너와 미리 합을 맞춰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옥토라는 과목은 이제 IELTS 오버롤 7점 이상, 6.5 이상이면 면제가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상이 안 됐더라도 여기에서 시험을 보고 그 점수를 받으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 기회 전에 실제와 비슷하게 포매티브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점수를 보고 이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총 12월, 3월, 5월에 시험 기회가 있고요. 최대 2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옥토는 이제 온캠퍼스 대학들은 받아주는데 안 그런 곳들은 이제 받아주는지 아닌지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70점을 맞았다면 IELTS 7점과 동일한 레벨입니다. 네, 여기에서 뭐지? 그 옥토를 받아준 그러니까 이 다른 학교들은 EAP라고 하거든요. 학교 자체 영어 테스트인데 이걸 받아주는 학교, 받아주진 않은 학교가 네, 사실 매년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아스톤 같은 경우 네네, 같은 파트너 학교에서 받아줬던 것 같고 썬더랜드도 많이 받아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파트너니까 레딩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고요. 왜 이러거든요. 혹시 또 옥토 받아주는 학교 기억나는 학교가 좀 있으세요? 그 두 분이 지원했던 학교들은 다 IELTS를 요구를 했어요? 네. 네. 저는 IELTS를 요구를 했어요. 네, 포츠모스라든지 뭐 다른 데 브래드포드라든지 뭐 다른 데도 다 요구를 하고. 네. 그 전에는 사실은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IELTS는 좀 충분히 그죠. 이것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미리 좀 이 파운데이션 시작할 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약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입학하는 것보다는 대학교 입학해서 영어가 더 사용이 되고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네, 그 다음은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는 아닌데, 유카스든 유클란이든 지원을 하려면 꼭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게 좋고,
캐릭터 제한이 4,000자인데, 캐릭터라는 게 공백, 뭐, 알파벳, 온점 이런 거 다 개별로 카운트하고, 또 47줄로 이제, 제한을 둬서, paragraph 나누는 것도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뭐, character counter 이렇게 검색해서, 이런 사이트에 입력하면은 라인이랑 캐릭터 다 계산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서 참고하셔도 좋고, 또 앞에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나왔던 그 시간표가 저희 9월 달, 그러니까 제 학기 초반 시간표인데, 그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수업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에는 보통 그 진학 튜터 선생님께서 뭐 자기소개서 큰 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나중에 가면 자율적으로 그냥 작성하라고 자유 시간을 주셔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 시간으로부터 받는 도움보다는 그냥 튜터 선생님께 뭐 1대1로 첨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 터니틴이라고 저희 뭐 렐리포트든 과제든 이런 거 다 제출하는 그런 사이트였어서 여기다 제출하면 또 피드백을 문서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도움 받았던 거는 저는 유학원 자기소개서 세미나 이런 거 정리하고 또 이제 원장님한테서 받는 이제 피드백이 제일 도움 많이 받아서 그냥 작성하고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첨삭 받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구성을 소개드리면은 첫 문단이 이제 인트로덕션에는 이제 개인적인 뭔가 경험 그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왜 이 학교에 관심이 생겼고 왜 가고 싶은지를 중점으로 쓰고 또 바디는 중심 문단은 한 두세 문단 정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세 문단을 썼고 첫 단락에서는 이제 학업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평소에도 이제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 약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약대에서 어떻게 이루고 싶다. 그러고 다른 단락들에서는 뭐 제 취미 스포츠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개인적인 성향들을 어떻게 약사에서 잘 뭔가 나중에 발휘하고 싶은지 이런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을 썼던 것 같고요. 콘클루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요약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동어 반복은 안 되고 근데 뭐 약간 paraphras를 한다거나 뭔가 앞으로 입학 후에 더 약간 또 뭔가 포부를 얘기하고 또 어떻게 자기가 성장할 건지 이런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기소개서가 사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커버를 하기엔 되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고 또 제가 보는 이유가 그 인터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모르겠어요. 지금 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가 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많이 좀 연결이 되셨나요? 자기소개서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좀 많이 있었었나요? 시간 소비가 되게 많이 되지 않았었어요? 자기소개서도 저도 자기소개 쓰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가지고 음, 좀 겨울방학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뭔가 시험에 방해 안 받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인터뷰 때는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은 많이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음. 유진 씨는 어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겨울방학 때 한국에 나와 있을 때 많이 썼고, 그 프로는 이제 주말에 시간을 틈틈이 내서 좀 많이 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은 그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인터뷰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 물어보고 뭐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긴 해요. 하지만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서 왜 약사가 돼야 되는지
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책을 읽어보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약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정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자기소개서 좀 진심으로 좀 쓰는 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알게 모르게 인터뷰에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두 분은 글을 또 잘 쓰고 영어 레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를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찾아보고 단어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그죠? 표현이라든지 그걸 해보면서 영어를 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소개서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진심으로 내가 대학교 1학년 그다음에 약대를 가고 그다음에 약사가 됐을 때도 좀 피해라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좀 써보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드디어 인터뷰네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 인터뷰인데요. 텀 2 때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이 자주 되신 인터뷰가 있는데 이때 스피킹 연습을 간혹 시켜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것보다 저는 사람 사랑에서 하시는 세미나 내용을 정말 많이 도움받았고 또 약간 모의 인터뷰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실전 연습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피드백도 꼭 주셔서 그런 피드백 내용 정리하면서 그런 거 반영해 보려고 혼자 이제 영상 찍으면서도 연습하고 외국인 친구들이랑도 말하면서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인터뷰 준비할 때 이렇게 옆에 나오듯이 구글 문서에 영역별로 개인 질문, 약사 질문, 에틱 질문, 그리고 수학, 과학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보통 MMI 세션처럼 많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MMI가 아니더라도 제가 본 학교 중에서는 MMI라고 돼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거의 다 질문들이 그냥 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었어서 이렇게 나눠서 다 각각 해서 질문 준비하시는 거가 보기 편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학교들 중에 아스톤 대학교랑 허더스필드 대학교는 일주일 전쯤에 이제 약간 건강 정책이 관련된 문제거나 약간 과학 지문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에 대해서 질문하고 아니면 이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디스커스 할 거니까 미리 의견 생각해둬라. 또는 이제 찬성 반대 에세이 작성해서 내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구글에 엄청 열심히 막 검색해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찬성 반대하는 그런 의견 쓴 것도 좀 읽어보고 그래서 뭔가 질문이 나왔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열심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진 다음 씨 경험도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인터뷰 경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웃고만 있었던 기억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웃으면 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뭐 몰라도 그냥 우며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인터뷰는 사실은 가장 좀 어쩌면 중요한 얘기일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생들보다 내년에 좀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어려워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 거예요. 이건 의대가 그랬었거든요. 의대는 전에는 좀 쉬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MMI도 전에 없었었거든요. 그 약대는 사실 MMI를 도입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노팅엄 정도? 맨체스터에도 MMI를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약대도 다 MMI로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전에는 경쟁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패널로 그냥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MMI로 나눠서 스테이션 나누고 또 MMI 스테이션별로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합산을 내거든요.
그래서 수치화해가지고 뽑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인터뷰를. 약간 객관성도 도입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좀 이제는 조금 더 좀 그죠? 웃고만 있어서 이제 합격하는 왜 이런 거, 그다음에 외워서 답변하는 거, 왜 이런 것들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뭐 원칙이 있다. 그다음 내가 약사를 좋아한다, 약대를 좋아한다, 약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가장 좀 뭐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인터뷰가 되게 즐거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의 모든 답변들은 이제 이 Nine Standards for Pharmacist를 바탕으로 답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요소 한 두세 개들을 정해놓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뭔가 어휘나 예시들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 Nine Standards 이 표만 보고서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 GPHC라고 그, Pharmacist Council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Nine Standards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자 이제 PDF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은 이 하나하나 9개 항목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어플라이 시킬 수 있는지 약사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있는 뭔가 어휘들, 표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effective communication이라는 게 다 9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effective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은 또 무조건 거기에 이제 꼬리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저는 뭐 여기에도 읽어보면 ask questions and listen carefully to the responses 이렇게 나오면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계속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check the person has understood the information they have given 이렇게 뭐 상대가 정보를 완벽히 숙지를 했는지 확인한다던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여러 번 읽어서 머리에 익혀 가시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회화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막 쓰지는 않으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답변을 미리 구상하는데. 그래요. 이 부분은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여기 PDF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지금 표현하기 쉽게 나인 스탠다드, 9개여서 나인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for pharmacy professional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약사가 지켜야 될 아홉 가지, 뭐 규칙, 규정, 뭐 이렇게 뭐 그저 법은 아니긴 하는데, 반드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약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뷰는 이것만 파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아까 계속 웃는다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 평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얘기할 때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동의를 한다든지 뭐 반응을 한다든지 왜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왜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게 인터뷰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인상도 같이 보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웃어야 되고요. 저는 인터뷰 세미나 할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학생이 하도 웃어가지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여기가 뭉쳤다고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 당연히 합격했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좀 웃으라고 좀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죠? 내용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리고 간단히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항목에서 제가 실제로 뭔가 받았던 아니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 몇 개를 소개를 드리면, 개인 질문으로는 이제 Why do you want to be a pharmacist?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데, 저는 개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환자와 뭐 인터랙션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다른 뭐 널스든 뭐 의사든
다른 직업분들도 다 환자랑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약사야 이런 질문도 나와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어떤 계기로 이제 약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약간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렇게도 함께 얘기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실현할 수 있으면 이건 약대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또 왜 이 학교에 오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 제가 좀 과하게도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학교별로 이제 구글 문서 파일을 또 따로 만들어서 미리 그 학교 사이트에 뭐 연구팀이나 연구시설 뭔가 배우는 학교 학년별로 뭔가 모듈 이런 것들을 학교들이 다 올려놓거든요.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아, 내가 입학하고 나서 이런 연구팀에 들어가서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흥미를 보여줬고, 또 만약에 이 질문이 안 나왔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이렇게 인터뷰어가 보통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조사했던 것들을 좀 써먹어서 진짜 이 학교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1로 돼 있는데, 두 번째로 약사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hree qualit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그냥 nine standards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굳이 nine standards라고 말 안 하셔도.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정해놓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정말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약사에 대한 영국에서 약사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약의 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정보를 이제 환자랑 다른 의료인들한테 공유하고 공유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세부적인 영국에 있는 약사의 직업에 대해서, community pharmacist, clinical pharmacist, industrial pharmacist,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역할들을 좀 간단하게 머리에 조금 넣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한국의 약사 이미지랑 좀 다르게 약사가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영국에서는 약사를 환자들이 꽤나 1차적으로 병원 전에 많이 보기 때문에 약사가 되게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직업으로 인식이 그래서 더 뭔가 내가 더 설명을 해야 한다. 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윤리 질문은 이게 정말 케이스가 많은데 이거를 다 외워서 뭔가 이 모든 케이스의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다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제 유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형인데, 이거는 보통 미성년자가 약국에 와서 피임약을 요구하는데 부모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 보통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길릭 판결이나 프레이저 가이드라인 이런 게 보통 16세 미만의 아동? 그러니까 청소년한테 이제 성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이거를 찾아봐서 여기에 맞는 이제 조언을 제공하고 또 지역 카운슬링 센터나 아니면 지역 청소년 전문 상담으로 연계를 해준다. 아니면 또 계속 설득을 시킨다. 뭐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시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동료가 실수를 했거나 뭔가 태도가 약간 불량할 때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일단 먼저 저는 직접 상의를 해서 뭔가 그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합리적인 이유나 상황이라면 함께 해결해 주려고 더 노력을 해보고 또 환자에게 피해가 가고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상급 튜터한테 이제 알리거나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해보려고 협력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세 번째 유형은 또 환자의 이제 행동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처법인데, 이럴 때는 일단 어떠한 상황이든 일단 처음에 환자의 상황에 공감한다고, 그리고 이 공감함을 표현한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가 난 손님이라면 안정시키고 다른 환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컨설테이션 룸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프라이빗하게 들어보거나 다른 의료진과 협력을 한다. 또 이성적으로 뭔가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단 첫 문장은 약간, 나는 그 사람의 일단 상황을 더 들어볼 것 같아. 더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 볼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수학, 과학 질문은, 보통 이제 뭐 연도별로 발병률 이런 게 뭐 연령군이나 약간 성별에 따라서 다르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은 비교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그래프의 발병률을 보여주는데 보통 저는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해서 뭔가 이 안에 무슨 뜻이 숨어 있나 이렇게 찾아보기보다는 그러려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약간 일단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에서 뭐 1차 치료를 받은 여자가 뭐 유방률이 좀 더 발병률이 낮았다. 뭐 나중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런 재발률이 높았다.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소개를 시켜주면 되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면 되고 일단 인터뷰어가 보는 거는 뭔가 저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약간 제가 이거에 대한 막 많은 정보를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약 용량은 정말 간단한 사치 연산이 보통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밀리그램, 뭐, 그램 환산한다거나, 뭐, 한 타블렛당 600mg인데, 뭐, 1200mg을 섭취하려면 몇 타블렛을 투약해야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런 거면 뭐, 투 타블렛 하면 되잖아요. 이런 간단한 사칭 연산을 그런 것들을만 물어봐서, 이걸로 막 크게 문제를 겪는 한국인들은 거의 많이 못 봤고요. 이런 분자구조 문제는 일단 제가 봤던 학교들 중에서는 안 나왔는데, 보통 가장 대표적인 이부프로펜, 파라세타몰, 아스피린 이렇게 분자구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 약에 대해서 어떤 역할인지, 일단 진통제인지 이런 거 역할을 대충 말을 하고, 또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는지 음. 소개를 해주면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유기화학을 exam B 때 배우면서 거의 처음 배웠어서 어, 이게 만약에 인터뷰 시즌이 그때 이 유기화학을 배운 시점이 아니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은 그 전에 뭔가 그거를 막 모른다고 솔직하게 저는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직 유기화학을 안 배웠는데 곧 배울 거야 이렇게라든가 내가 이거 학교 입학하기 전에 공부하고 갈게. 아니면은 또 내가 만약에 뭔가 뭐 화학 뭔가 음 뭐라도 알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틀려도 그냥 자신감 있게 뭐라도 알 것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인터뷰 때 아까 위에서 16세 이하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임신이라든지 뭐 성과 관련된 왜 이런 것들을 할 때 길리 컴피턴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어서, 저는 왜냐면 거의 이제 제가 동료 물어본 게 의료만, 네. 이게 의대에서 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병원, 그죠. GP한테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임신, 낙태 뭐 이런 것들이 갔다 보니까, 약사한테 가가지고, 낙태라든지 뭐, 왜 임신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근데 분명히 독립 처방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약사한테 더 많이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의사가에게 받았던 질문, 의대 입학을 위해 받았던 질문을 약사들이 점점 좀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잘 언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 설명을 우리가 지금 시간에 해주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유진 씨 혹시 그 윤리적인 질문, 윤리적인 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인터뷰에 가장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윤리적인 질문이고 윤리적인 질문은 대부분 시나리오로 나온다. 그 정도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유진 씨 혹시 더 언급하실 내용 있으세요? 인터뷰에 대해서? 아니요. 여기서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진 씨가 너무너무 잘 인터뷰를 좀 잘하는 학생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얘기를 잘 해주고 좀더 잘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다음은, 네. 소개네요. 예.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다 유클란 빌딩을 이용하고 컬켄 빌딩이라는 곳에서 많이 수업을 하고 이곳에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게 있으면은 물어볼 게 있는데 선생님이 뭐 메일에 답장을 안 하신다 이러면은 저희는 무조건 발로 찾아가서 오피스 가서 말씀드렸고 기숙사는 이제 플랫은 6명에서 부엌 공유하고 각자 화장실이랑 방이 있는 형태이고 또 스튜디오는 아예 부엌까지 혼자 쓰는 원룸이라 각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클란 도서관을 온캠퍼스 학생들도 다 사용 가능하고 24시간이라서 여기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합니다. 독서실 형태도 있고, 뭐, 컴퓨터 모니터 라운지도 있고, 그룹룸도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네. 다음, 여긴 낯선 도시고 낯선 학교일 수도 그죠.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왜 이럴 수 있는데 도시나 아니면 학교 시설 뭐 이런 쪽은 좀 평가는 좀 어떠세요? 저희, 막, 새 건물, 이라거나, 모든 게 새 시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낙후되지는 않았던 낙후되고 막 이러진 않아서 그냥 적당히, 어, 불만 없이 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도서관은 이제 24시간이라는 점이 제일 좋았고, 음, 또 제일 공부만 하면 되니까 음, 공부하는 데는 다들 문제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내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0분 거리에 맨체스터도 있고, 또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리버풀이 있어서, 거기까지 놀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에 있는 시내에는, 뭐, 한국, 중국, 일본 식당, 아니면 그 외에 뭐, 태국 식당들도 있어서, 저는 친구들이랑 외식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런 아시안 식당들이 자주 갔고, 또 맥도날드나 뭐, KFC, 서브웨이, 뭐 스타벅스 이런 프랜차이즈 저희가 아는 다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도 다 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H&M이나 뭐 굿즈, 뭐 화장품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 거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다 쇼핑할 곳도 어느 정도 있고 장볼 곳들도 제일 보통 가까운 데를 찾게 되는데 기숙사랑 가까운 거리에 테스코도 있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관도 있어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헬스장이나 배드민턴 코트 이런 거 많이 이용했고 공원에서는 저는 가장 좋은 기억을 많이 보냈었는데 뭐 시험 끝나고 다 같이 피크닉을 한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공원이 엄청 커서 그게 제일 소소하게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유진 씨는 제일 좋은 기억이 뭐예요? 공부 외에. 어,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공원에서 다 같이 논 기억이 제일. 저는 딱히 그 시내에 나가지를 않아서 그 그래요? 관련 기억은 없고요. 그래요?
공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그리고 여기 식료품점 리들, 테스코 이렇게 알디 해가지고 싸다 뭐 멀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는 그 생활비가 좀 싼 걸로 좀 저렴하다 뭐 이걸로도 좀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한 달 기숙사비 말고 뭐 먹고 생활하는데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 경우에는 거의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 한 달에, 어, 한, 적으면 일주일에 5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음, 생활을 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극한 체험기 한 어, 건 아니죠. 스스로 뭐 테스트에 아니요. 아니죠. 아예 그, 아니, RD를 많이 가가지고 테스코보단 좀 더 제가 좀 돈을 적게 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조언인데요. 출석률은, 출석은 되게 중요해서 출석률이 좋은데 주변에 성적 나쁜 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음, 어, 잘 출석률 챙기시는 걸 추천하고, 텀 2, 3 때는 인터뷰까지 겹치면은 정말 바빠져서 매주 복습하고, 주말에라도 복습을 조금이라도 해놔야지 밤새거나 뭔가 벼락치기 할 일이 안 생기고, exam B 때는 정말 생물 벼락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정말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상적이고, 또 유학원 에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시차를 그렇게 많이 고려를 안 하고, 궁금한 거나 뭐 고민 생기면은, 음, 바로바로 이제 카톡을 원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려도, 이제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너무 해주셔서, 너무 혼자 고민하거나 너무 앓거나 막 이러지 말고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도 아니고, 이제 한 가을 정도 되면은, 보통 오후 5시, 6시 되면은 이게 막 밤처럼 깜깜해져서, 되게 정신건강 때문에라도 생활 패턴을 너무 망가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는 진짜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영국에 있어도 영어를 많이, 어, 본인이 노력을 많이 안 하면 또 영어를 많이 쓸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든 뭐 연예인, 뭐 스포츠든 드라마든 뭔가 끊임없이 나를 그 매체나 영어에 노출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처음 유학을 제대로 해보면서 느낀 게 외국인 친구들은 뭔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질문하고 또 아니면 선생님 뭐 실수하신 게 있다 이러면은 바로 손들고 선생님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외국에 간 만큼 외국인 친구들도 너무 경계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면은 다들 뭔가 그래도 처음 제대로 한 유학 생활에서 뭔가 시야도 되게 넓어지는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그래. 혹시 두 분은 그 유진 씨는 안 했을 것 같고 동아리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진 씨는 전혀 안 제 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근데 저도, 동아리는 못했고요. 저도 초반에 이제 생물 이제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음, 저도 무조건 동아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국을 했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같은 플랫메이트 한국인 친구는 이제 야구부에 들어가서, 외국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사귀고, 매주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음,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그 대학교 두 분이 이제 약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추천해 드린 것은 절대로 그죠. 공부만 한다라고 하면 효율이 정말 안 올라온 경우 많거든요. 저희 그 약사분들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계속 추천해 주는 게 그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부 외적인 다른 거 있죠. 예를 들면 약대 소사이티 모이팅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조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 내가 뭐 축구반에 들어간다라면 정말 다양한, 예를 들면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 비즈니스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다 또 듣는 거예요. 나는 어디야? 그러면 나는 약대야? 그러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위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하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덕분에 내가 약대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한순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은 파운데이션은 또 입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대학교에서는 그저 멀리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약사가 되면 더 공부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멀리 보고 좀 준비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럼 듣고 있는 뭐 학생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각각 좀 두고 싶은 질문인데, 어떠셨어요? 외국 생활, 그죠? 낯선 외국 생활, 그다음 낯선 영국 생활을 좀 해봤는데, 뭐 마지막 소감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건 좀 어떠세요? 뭐, 약대 붙어서 기쁘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조언하는 얘기도 괜찮고요. 음, 일단 저는 어, 제가 되게 성향이 외향적이고 이래서 친구들도 많이,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와서 너무 되게 좋았고,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이런 경험들 쌓는 게 되게 공부 외적으로도 뭔가 나중에 또 큰 음, 뭔가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또 원하는 학교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좋은 것도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약대 생활 하시길 또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가는 길이 저희 학생들이 또 따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또 두 분에게 뭐 저는 또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죠? 좋은 뭐랄까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요구를 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멋진 약대 생활 부탁드리고요. 유진 씨 하실 얘기 없으세요? 어, 음, 대학 붙어서 기쁘다? 근데 네, 요진 네. 씨랑 약간은 그 뭐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잘해요. 그래서 약간 네. 좀 뭐랄까 에너지라든지 했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실 뭐 약대도 되게 약대 공부하는 것도 즐겁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데 관심을 두거나 왜 이런 것들도 약대를 연결을 또 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요. 또, 대학은 또 안전한 왜 이런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뭐든 실패를 해도 용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 나와서는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아무튼,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좀 해보시길 좀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방에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메모해가지고 방에만 있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유진 씨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잘 얘기를 해주고 해서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두 분 대학교 합격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